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경제적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과거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제학에서 가장 공포스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디플레이션보다 더 무섭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요. 스태그네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이죠.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물가, 그리고 고실직, 그리고 경기 후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반대로 본다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었던, 그러니까 2008년 헬리콥터 밴 이후에 우리가 겪어왔었던 이 시기, 그때는 물가도 낮았고 그리고 저금리 시대였고요. 취업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 장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즉 가장 먹기 좋다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골디락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것 때문이다, 누구도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어떤 그런 학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누가 맞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따른 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진성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GDP 성장률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잘못된 정책들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이 긴축을 해야 될 때인데 이거를 가지고 부양책을 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긴축 정책을 또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는, 그래서 1970년대에 미국에서 바로 이 공포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1965년 이후에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미국이 베트남전을 이제 1975년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많이 발행을 했겠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근본위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1온스당 35달러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교환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달러를 계속 발행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야, 너네들 너무 달러 남발하는 거 아니야? 너네 돈 가치 없어. 그러니까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세도적으로 돈을 좀 달러를 주면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한 거죠. 근데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닉슨이 바로 이때 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일방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원유, 그때는 이제 원유가 워낙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막 사재낀 거죠. 그래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때 때마침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중동 전쟁, 1차 중동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1973년이고요. 이때가 이제 유가가 1년 만에 무려 4배 이상 폭등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1974년, 이때 이제 OECD의 실질적인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엄청난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3년부터 6분기 동안에 침체가 됐었고, 이 당시 이제 물가 상승률은 10% 이상 유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것을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할 때 보통 필립스 곡선을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뭐 그런 내용인데,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하고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을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올라가면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뭐 임금이 줄어들게 된 것이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이제 기존에 해왔던 그런 이제 경제학이었는데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죠. 실업률이 높은데 물가도 높아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었고요. 그때 이제 원인으로 봐오고 있는 것이 이제 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다. 즉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때 당시 영국이라던가 여기에서 계속 뭐 복지 정책을 또 하다 보니까 물가가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임금이 떨어지질 않은 거죠. 그로 인해서 공급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원인으로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학파에서는 카르텔 때문이다. 즉 유가가 많이 폭등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OPEC가 연합을 맺어서 유가를 올렸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 호조에도 이제 총 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리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경기가 나쁘지도 않은데 총 수요 진작 정책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달러를 많이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를 많이 내려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고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된 겁니다. 아무튼 요때 현상을 보시게 되면 금 가격이 4배 폭등을 했고요. 뭐 유가도 폭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느냐? 바로 이제 레이건인데요. 통화 증가율의 감축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긴축 통화 정책을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금리를 급등시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의 금리가 무려 잠깐이지만 거의 18%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연방 지출을 감소시키겠다. 그리고 감세를 하겠다. 또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여기서 실제로 지켜진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의 금리 역사를 보시게 되면요. 1970년대 전까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금리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중반까지 73년까지 금리를 내리는 현상이 나왔죠. 내렸습니다. 이때 이제 통화가 이제 팽창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때 때마침 중동 전쟁이 발생을 했고 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금리를 뒤늦게 막 따라 올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1977년부터 또다시 유가가 폭등을 하면서도 물가가 폭등을 했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바로 미국의 그 금리가 단기적이지만 거의 18%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금리 상승이 발생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제조업들이 이제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요때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유가를 보시게 되면은 유가가 1973년부터 74년까지 75년까지 올라왔었고 그리고 79년부터 80년대까지 폭등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달러에 있던 것이 24달러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 파동을 보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세계 경제가 어떠냐? 그러면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최근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총 공급이 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폭등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눌렸던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좀 러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1차적으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도 상당히 많이 가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70년대와 마찬가지로 총 수요 견인 정책을 좀 폈다. 그래서 유동성이 폭발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때와 지금과 다른 점과 공통점을 비교해 보시면 다른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유가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유가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다른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양스러운 건 모르겠지만 유가만큼은 아직 이전과 좀 다르다. 폭등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다라면 이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펙이 카르텔을 형성했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좀 증산에 합의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은 지금 미국이 6%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때와 비슷하게 실업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GDP 성장률은 2021년만 본다라면 7%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 성장률은 높죠. 근데 이게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기저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년 22년의 성장률은 21년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22년도에 성장률이 높겠느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좀 침체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2년도는 기고현상으로 인한 좀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22년도에 물가가 꺾이지 않고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리고 이 기저현상으로 인해서 기고현상, 기저이 너무 높은 거죠. 올해가 너무 높게 나왔으니까 내년도에 낮게 나온다면 성장률이 그때는 그리고 실업률도 빨리 회복은 안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좀 일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자산 붕괴까지 나온다라면은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은 근데 그런 모습은 미리 예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지금 서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맞는지는 결국에는 미래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만약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물가가 한 단계 더 치고 올린다라면 이제 그때는 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간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최근에 국채금리를 보시게 되면요. 국채금리가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되니까 긴축을 서둘러야 되니까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즉 2% 이상 넘어갔을 때는요. 근데 또 이게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는 것이고 그만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로 본다라면은 1.2에서 1.8 뭐 그 사이에서 움직여 줄 때 시장은 좀 안정적일 것이다.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또 급락을 할 가능성이 없고요. 2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시장이 또 급락으로도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여 줄 때는 크게 두려워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너무나 안 좋았죠. 2020년도에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2021년 초반에 성장률이 33% 나온 겁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저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또 내측 불허인 코로나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치명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명률이 델타 변이에서부터 본다라면 굉장히 낮아요. 앞에 것까지 본다라면 좀 높지만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치명률이 낮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만 본다라면 0.1 이하다 치사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향후에 독감처럼 판단하면서 지낼 것인지 아니면 또 늘어난다고 했을 때 또 다시 규제를 할 것인지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예전과 같이 뭐 이렇게 국경을 봉쇄하고 뭐 나라끼리 봉쇄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내면서 갈 것 같고요. 아마 점점점 규제도 좀 서서히 풀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꺾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 치명률이 최근에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워낙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얘기가 많은데 그걸 판단하는 지표는 일단 국채금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기가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금리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안 좋은데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데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또 모르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지만 그냥 어떻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이 지표가 어떻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만 좀 참고 사항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과거에 이렇게 있었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공부 삼아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